자, 여러분, 제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을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조금 복잡하게 그려진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게 그려놓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NCS에는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에 따른 능력 단위 요소가 있고 그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 준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고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작업을 하는 공정 중에서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면서 먼저 능력 단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생산 작업 준비, 반죽 혼합, 반죽 발효, 반죽 정형, 반죽 익힘, 반죽 마무리, 이것이 바로 능력 단위입니다. 이런 능력 단위 밑에 보면은 능력 단위 요소가 있다 그랬죠. 생산 작업 준비하기에는 개인 위생, 작업 환경, 기기 도구, 재료 계량하기까지 이렇게 생산 작업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 계량하기를 포함해서 제빵법 결정하고 배합표 작성하고 재료를 전처리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작업 과정 중에서 생산 작업 준비하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능력 단위가 반죽 혼합인데 반죽 혼합에서는 반죽 혼합하기라는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트레이트법, 비상 스트레이트법, 스펀지법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반죽 혼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능력 단위로 반죽 발효라는 것이 있는데 반죽 발효는 제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합쳐서 반죽 발효로 이렇게 공부하게끔 해놨습니다. 발효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1차, 2차라고 해서 너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죽 정형입니다. 반죽 정형은 바로 반죽의 모양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발효하고 난 뒤에 분할하기, 둥글리기, 중간 발효하기, 정형하기, 패닝하기 여기까지가 반죽 정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형 공정이 우리가 가장 빵을 주의 깊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 다음으로 반죽 익힘에서는 반죽 익히기에는 굽기, 튀기기, 다양한 익히기 이러한 것들이 반죽 익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반죽을 다 익히고 나면은 완제품이 나오고 나서 충전하기, 토핑하기, 냉각 포장하기 여기까지가 반죽 마무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제빵법 결정부터 시작해서 냉각 포장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일의 능력 단위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보면은 먼저 우리가 제빵 요 밑에 여러분들이 줄로 이어 놓은 것이 우리 작업 순서별로 이렇게 이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빵법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제빵법을 하는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배합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재료를 넣을까 말까 뺄까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합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배합표가 작성되면은 당연히 재료를 계량해야 되겠죠. 재료를 계량해 하고 나서 그 재료에 대한 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등은 체를 쳐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 넛들유는 볶아서 준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있죠. 재료를 전 처리해두고 다음으로 반죽 혼합을 하는 겁니다. 제빵법을 결정할 때 어떤 법으로 어,
빵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 반죽법도 이미 제빵법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법으로 할 건지 스펀지법으로 할 것인지 액종법으로 할 건지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할 건지 이렇게 반죽을 혼합하게 되는 겁니다. 반죽이 혼합이 끝나면 다음으로 1차 발효를 해야 되겠죠. 빵은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발효를 하고 1차 발효가 끝나면은 분할하고 몇 그램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다시 이렇게 둥글리게 하는 거 있죠. 다시 분할된 반죽이 흐트러진 반죽을 에, 에, 다시 거품을 포집할 수 있게끔 둥글리기를 하고 둥글리기를 해서 정형을 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중간 발효를 하고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정형을 하고 정형이 끝나면은 팬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팬에다 옮긴 후에 다시 발효실에서 2차 발효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익힘 과정은 굽기를 할 건지 튀기기를 할 건지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찌기라든지 삶기라든지 이런 것을 할 건지 이러한 익힘 과정을 거친 후에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또 빵의 특성에 따라서 충전하기는 여러분들 굽고 나온 이후에 에, 크림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빵 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팥 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정형 과정에서 속하기 때문에 여기 충전하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충전하기는 제품이 완전히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다른 크림이라든지 이런 속에다가 충전하는 거, 충전물을 충전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핑하기는 위에다 바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광택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올린다든지 바른다든지 장식하는 것도 포장되는 겁니다. 토핑에 장식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각 포장하기는 냉각은 물론 충전하기보다도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냉각을 거쳐서 포장하기까지가 해야만이 우리가 작업 공정이 마무리된다. 그 위에 보관을 하면서 유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는 것이 이론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빵을 만드는 작업 전에 미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시피를 볼 때 베이커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배합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그 베이커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밀가루를 100으로 볼 때 다른 재료의 양이 몇 퍼센트인지를 아는 것을 베이커 퍼센테이지라 합니다. 우리 보통 재료의 퍼센테이지 하면은 다른 데서는 전체 재료의 양을 100으로 했을 때 어떤 재료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제과에서는 베이커 퍼센테이지라 해서 밀가루를 100으로 했을 때 다른 재료는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베이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제가 제빵 레시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볼 때 이것은 밀가루 대비 몇 퍼센트로 되어 있구나. 모든 이론적인 바탕은 그러한 시각에서 설명이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다음 유지, 설탕, 이스트, 소금, 물 등 모든 재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로 베이커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이커 퍼센테이지에 나와 있는 비율에 보면은 유지는 몇 퍼센트, 설탕은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 작은 재료, 적은 양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그 적은 양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재료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유념해서 보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레시피를 보면서 참고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는 이스트가 몇 퍼센트 들어가네, 다른 레시피에는 몇 퍼센트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료의 사용 범위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펀지 반죽의 재료 사용 범위 해놨는데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도 스펀지 반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펀지 반죽의 밀가루 사용 범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반죽할 때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재료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 제과사 그러니까 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제과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료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료라 해서 밀가루, 유지, 설탕, 이스트 이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식재료는 다양하게 아주 새로운 것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면 좋은 상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료를 쓸 때는 재료의 전처리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밀가루와 재료의 혼합 전처리라든지 이럴 때 밀가루와 다른 가루를 먼저 섞어 가지고 체에 내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넌유나 건과일은 수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넌유, 호두나 이러한 것들은 볶아서 쓴다든지 이런 재료의 손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기 전에. 그리고 토핑이나 필링 재료의 적당한 손질법 해놨는데 이거는 워낙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차츰 알아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냉동이나 냉장 속에 있은 쇼트닝이라든가 버터 이러한 것들이 딱딱할 때 어떻게 쓸 건지 미리 손질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계량 여부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제과에서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재료의 사용 범위가 있다는 것, 사용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제품 자체를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작업 전에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빵법 결정했습니다. 먼저 빵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제조량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팔 건지 이런 몇 개를 만들 건지 소비자의 기호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제빵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들 건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스펀지법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될지 차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윈도우 베이커에서 스펀지 발효 반죽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제빵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 밑에 보면은 스트레이트 비상 반죽법에는 재반죽법, 무발효 반죽법, 스펀지 반죽법, 천연 발효 액종법, 냉동 반죽법까지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어, 어, 만들기 전에 이렇게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배합표를 레시피라고 하죠. 그런데 제빵에서는 포뮬러라고도 표현합니다. 화학식처럼 정확한 양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 뜻은 바로 제과 제빵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사용 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 제품을 망치게 되는 잘못 나온 제품이 되는 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에서는 조금 수정의 범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짜게 하면은 물을 더 붓는다든가 다른 싱거운 재료를 더 넣는다든가 해서 중간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제빵은 처음 재료 계량을 잘못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제품을 맞추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합표 작성을 할 때 베이커 퍼센테이지로 표시된 밀가루 사용량을 알면 밀가루가 100%이기 때문에 밀가루의 사용량을 알면 나머지 재료의 퍼센테이지만 나와 있어도 내가 몇 퍼센트 몇 g의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무게라든지 총 반죽 무게라든지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제를 하나 보면은 500g의 완제품 식빵 200개를 제조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밀가루의 무게는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문제인데 내가 이것은 풀지 않겠습니다. 밑에 풀이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고 대비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g의 완제품 식빵 200개를 제조하려면은 내가 밀가루 몇 킬로그램을 써야만이 500g의 식빵 200개를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반죽의 전체의 레시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제빵 제과의 이 레시피다 하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 계량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표에 따라서 재료의 양을 정확히 재어야 됩니다. 부피 재료는 부피 측정 기구를 이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로 계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흘림이나 낭비를 최소화하여서 계량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은 양의 재료일수록 정확하게 계량해야 됩니다. 적은 양의 재료는 그만큼 반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때도 크게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은 양의 재료일수록 아주 정확하게 계량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저울 사용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울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저울 밑에 받침 조절라서를 조절하여서 수평을 맞추고 전원을 켜고 0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후에 용기를 올려놓고 다시 0점 버튼을 눌러서 0점을 맞춘 후에 재료를 계량한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저울은 거꾸로 들거나 또 들 때도 바로 위에 부분을 들고 이렇게 옮겨도 안 됩니다. 반드시 밑에 부분에 들어서 위에 물건을 올렸을 때 에, 오르내림에 의해서 눌림에 의해서 이렇게 계량되는 그 받침대를 들고 옮기거나 하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을 여러분들 청소할 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막 이렇게 눌려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저울을 오래 사용할 수 없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저울은 꼭 청소할 때도 주의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의 전처리입니다. 재료의 전처리 중에서는
밀가루는 이렇게 하고 탈지 분유들은 이렇게 한다. 유지도 이렇게 하고 물, 소금, 건포도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하나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의 전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에서 한 단계별 능력 단위 요소별로 공부를 할 때 상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재료의 전처리가 끝났으면 반죽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빵을 반죽한다는 의미는 반죽 속에 글루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그 글루텐 형성은 그러면 왜 하느냐? 바로 발효되는 동안에 탄산가스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효기를 잡아주어서 부풀림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단백질을 물과 결합해서 오랫동안 힘을 가해서 풍선껌처럼 부풀 수 있는 글루텐을 만드는 과정을 바로 반죽하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빵 반죽이란 밀가루, 이스트, 소금을 물을 더해서 치대어서 밀가루에 글루텐을 발전시켜서 가소성, 변하지 않는 거, 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거, 탄력성, 갖다가 움직이는 거, 탄력이 생기는 것, 점성, 끈적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최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한다 이랬습니다. 다음 글루텐의 역할은 발효 중 생성되는 가스를 품어서 빵 반죽의 뼈대를 형성한다 했습니다. 다음 믹싱 초기에는 고속 믹싱을 하게 되면 가루와 물의 접촉면에서 글루텐이 형성되어 속으로 들어가려는 물을 방해하게 되므로 믹싱 초기에는 천천히 믹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반죽의 재료 투입 순서를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되고 반죽 완료 상태를 파악하는 법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앞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은 발효를 위해서 반죽 온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죽과 반죽 온도를 맞출 것인가 이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배울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반죽을 하게 되면은 반죽의 단계가 있습니다. 반죽의 6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P급 단계, 처음 재료를 혼합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전체적으로 클린업 단계에서 밀가루가 물을 먹는 수화 단계를 거쳐서 전체가 한 덩어리 되는 클린업 단계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자꾸 더 돌리게 되면은 글루텐이 발전하는 발전 단계가 오겠죠. 발전 단계에서 충분히 발전시킨 글루텐이 되면은 글루텐이 최상의 단계가 되는 최종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루텐이 최상이 되는 최종 단계에서 거의 모든 반죽은 이 단계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렛다운 단계 이제 더 거기에서 더 돌리게 되면은 글루텐이 살짝 찢어지는 그 단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풍선껌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하나 나듯이 글루텐 자체가 약간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스를 못 잡아주는 렛다운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돌리게 되면은 글루텐이 완전 파괴돼서 못 쓰게 되는 그런 파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빵에서는 파괴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그 앞에 단계까지 렛다운 단계까지 가는 빵도 조금 볼록하지 않은 예를 들어 햄버거 빵이라든지 이런 빵처럼 생긴 것은 렛다운 단계까지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죽을 조금 더 돌려준다. 최상위 단계에서 약간 넘도록 돌려주면은 햄버거 빵처럼 이렇게 납작한 빵이 된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빵들은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고 오랫동안 작업하는 빵들은 또 클린업이라든지 발전 단계에서 머무르는 빵이 있다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또 뒤에서 새롭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빵 반죽은 발효를 위해서 반죽 결과 온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반죽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 반죽의 온도가 몇 도인가 하는 것이 반죽 결과 온도입니다.
그래서 반죽 결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죽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찰계수는 기계의 마찰계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물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 물을 더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음 계산 공식까지도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물 이렇게 계산해서 물의 온도를 사용하고 재료 온도를 제고하면은 내가 원하는 반죽 온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빵 반죽은 바로 과학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죽 온도 맞추기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해요.